어서오세요. 리뷰공장장 퍼니셜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3가지 리뷰 영상 중에서 그중 첫 번째, 여러분도 선택해 주시고 저도 선택한 1424 DGDN 시그마 아트렌즈 리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첫인상 느낌의 간단한 영상이었고요. 이번에는 구매하고 여태까지 실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 그리고 단점, 루믹스 S1과의 조합에서의 전반적인 호환성과 퍼포먼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시트 잠깐 간단하게 금방 보시고 오시고요. 자, 보셨죠? 루믹스 S1과 조합 시에 약 2kg 좀 안되는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후드는 일체형이고요. 탈착이 안됩니다. 포커스링 아주 부드러워요. 약간의 사각사각하는 소리는 있지만 링을 회전하고 돌리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고 아주 소프트하고 부드럽습니다. 자, 줌링 한 90도 정도 되는 각도 정도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딱딱 걸리는 미니멈 14mm와 24mm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포커스링보다는 약간 더 힘을 줘야 되지만 상당히 부드럽고 손가락 하나나 두 개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링입니다. 퀄리티 좋고요. 자, 보시다시피 두 개의 펑션 버튼 AF, MF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새로 나온 풀프레임 미러리스 렌즈에는 다 달려있는 이 AF L 버튼, 일종의 펑션 키인데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AF 락 버튼이지만 각 카메라 제조사들의 펑션에서 다 이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다른 기능으로 바꿀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AF-L보다는 AF-ON으로 펑션을 변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보시다시피 2405 렌즈에는 락 버튼이 있잖아요. 락 버튼. 이 락 버튼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줌링 자체가 부드럽고 걸리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14mm에 놓고 찍더라도 어느샌가에 15mm, 16mm, 17mm 이런 식으로 살짝씩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최대 감각에서 찍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15, 16으로 조금씩 줄어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화각을 락할 수 있는 2405 렌즈와 같은 그런 버튼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넘어가고요. 전체적인 빌드 퀄리티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디자인은 시그마에서 항상 출시했던 그대로고요. 풀프레임 미러리스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존에 출시했던 DSLR 혼용 렌즈보다도 사이즈도 작아지고 컴팩트해지면서 무게감도 상당히 줄어든 그런 렌즈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펙과 빌드 퀄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진짜로 2달 정도 실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가지 샘플 영상들을 보시면서 제품 자체의 성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영상 모두 리뷰를 할 것이고요. 관련된 샘플을 보시면서 저도 판단을 하지만 보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판단을 하시고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했더라도 잘못되거나 보완을 하실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 퍼니셜과 여러분이 같이 컨텐츠를 채워가는 느낌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주제는 AF 성능입니다. AF 성능. 사진에서의 AF 성능은 별 5개의 기준이라면 5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광각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상당히 AF가 빠른 편입니다. 기존의 네이티브에서 느끼지 못했던 정말 광속의 AF를 보여줘요. 14mm단, 24mm단 모두 다 그렇습니다. 사진에서는 정말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핀포인트라든지 인물이라든지 AFC라든지 AFS라든지 모든 AF 모드에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고 빠른 AF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샘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동상에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AFC에서 싱글 포인트로 연사를 날리는 거예요. 총 촬영한 게 26장, 20몇 장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딱 2개만 핀이 나갔습니다. 심도가 깊거나 심도가 얕거나 모두 다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결과적으로 저의 평점은 별 5개라고 말씀을 드리고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믹스 S1은 영상을 더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AF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거고요. 의외로 루믹스 S1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렌즈가 나오면은 그 색감이라든지 빌드 퀄리티라든지 보케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심을 더 가질 것 같은데 의외로 렌즈와 바디의 호환, 특히나 AF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 참 희한하죠.
거의 대부분이 AF를 신경 안 쓴다고 하시면서도 꼭 뭐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AF에 가장 관심을 많이 두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참 아이러니하고 사람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도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1424 렌즈의 AF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점적으로 AF-C로 한번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샘플 영상들을 보시면은 두 아이를 앉혀놓고 13mm로 2시간 넘게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AF-C로 촬영을 했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기준은요, 네이티브 기준이에요. 타사바디 기준이 아니고요. 2405라든지 뭐 1635라든지 다른 이제 파나소닉의 루믹스 S 시리즈 프로 렌즈들과 비교했을 시에 동일하게 네이티브 수준의 AF-C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블링은 당연히 이제 발생을 하고요. 앞뒤로 포커스 헌팅 하는 것도 물론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여보세요? 청소? 그리고 요번에 셀피 촬영도 해봤는데 자, 걷고 자, 뛰고 23mm. 네, 이렇습니다. 요 정도 수준이에요. 네. 13mm하고 24mm 다 모두에서 AF-C 모드 한번 보시고 왔고요. 결론적으로 별점으로 얘기하자면은 사진을 제외하고 영상에서는 1점 주고 싶습니다. 1점이면 후한 것 같아요. 나를 정말 급하게 찍어야 될 때, 남이 아닌 나를 찍을 때는 AF-C도 써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AF를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루믹스나 파나소닉을 싫어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를 처음 샀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파나소닉 제품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유저층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가볍게 라이트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색감이랑 성능 보고 넘어왔다가 다들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런 게 참 아쉬운 거예요. 그 부분이 AF가 채워진다면은 이게 정말 독보적일 텐데. 영상의 비트레이트가 뭐 200, 300 되고 뭐 4K 60p에다가 6K, 8K 뭐 찍는다고 해서 어차피 그거는 프로 수준이고 정말 얼마 안 되는 유저층이 그쪽 영역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저변이라는 거는 결국은 AF인 것 같아요. AF. 제가 판단이 그렇습니다. 다시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 파나소닉은 AF만 신경 써라. 끝. 자, 다음은 왜곡 억제 능력 성능입니다. 자, 24mm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표준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왜곡 억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레임의 좌우 끝이라든지 중간에 상관없이 왜곡 없이 촬영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13mm 초광각대 14, 15, 16, 20단 밑으로 왜곡 억제 능력은 어떠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왜곡 억제 능력뿐만 아니라 사진의 화질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영상입니다. 영상은요 조금 얘기가 다르죠. 영상에서는 광각이라는 거는 촬영의 메인이 된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채운다고 했을 때 독특하다? 어색하다?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3mm 광각으로 찍을 때는 가운데에 있는 피사체는 아주 길쭉하고 좀 슬림하게 나오고 좌우 끝으로 갈수록 상당히 퍼지고 또 화질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사진보다 영상에서 더 광각의 독특함과 이상함, 이게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앞서 제가 여러 개 촬영을 했던 영상들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 피사체를 놓고 촬영하면은 상당히 이질감 없이 촬영하고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데 다인을 촬영할 때는 좌우측의 끝으로 갈수록 많이 퍼지고 화질도 좀 저하가 되고 하죠.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시다시피 셀피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저는 팔은 쭉 길고 또 반대편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손 보시면은 짜리몽땅한 손이죠. 왜곡 현상, 독특함, 골 때리는 이상한 그런 경계의
네, 최종적으로 별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진에서는 왜곡 억제력 4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영상에서는 굳이 제가 평점을 내리자면은 왜곡 억제 능력으로 봤을 때 그 전에 제가 사용했던 메인으로 사용했던 1018 크롬 렌즈, 캐논의 크롬 렌즈와 비교했을 시에 왜곡 억제 능력은 오히려 1018이 더 좋았다. 크롭 비율을 따졌을 때도 이 1018 렌즈가 한 15mm 정도 수준이거든요. 자, 14mm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렌즈의 구경 자체가 상당히 작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화질은 더 좋겠죠. 화질은 더 좋지만 단순하게 왜곡 억제 능력을 봤을 때에는 볼록한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러운 왜곡 현상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424 DGTN 렌즈의 영상에서의 왜곡 보정 능력은 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개인적인. 저는 조금 아쉬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화질, 해상도, 뭐 이런 성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와 프레임 좌우 끝에 화질의 저하가 크게 없어요. 보통 렌즈 왜곡 때문에 이제 럿을 입히거나 프리셋을 입히거나 뭐 색감을 조절하는 부분도 상당히 잘 먹고요. 그런데 색수차가 상당히 많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35mm 1.2 렌즈 리뷰를 할 때도 여러 샘플에서 발견을 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하게 보라색과 연두색의 색수차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 자, 사진에서는 많이 보였던 이 색수차가 영상에서는 크게 도드라지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거쳐서 햇빛이 쨍한 날, 눈 오는 날, 또 구름 낀 날 여러 상황에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영상에서 색수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또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제 경험상에서는 영상에서는 색수차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수차 부분은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건 그렇고 있다 없다로 따졌을 때는 사진에서는 발생을 한다, 영상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제 경험상에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또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루믹스 S1의 손떨방 무려 6스탑이라는 인바디 스테빌라이징 IBIS 대신에 1424 DGDN 렌즈는 OIS가 없습니다. 렌즈 손떨방이 없고요. 렌즈 손떨방이 없더라도 루믹스 S1의 바디에 손떨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렌즈 손떨방이 없어도 사진 촬영하거나 영상 촬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걸어갈 때, 걸어 다니면서 촬영할 때는 아무리 손떨방이 좋은 바디이지만 그 손떨방을 얼마나 억제가 가능하느냐, 좌우에 대한 흔들림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촬영이 됩니다. 자, 샘플 영상을 보시면은 부스트 IS 설정과 전자식 손떨방까지 켜서 최대한 손떨방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촬영한 영상이고요. 광각 렌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아래 떨림이 발생할 시에 화면에 막 화면이 꼬이는 듯한, 통통 튀는 듯한 그런 워블링, 그런 막 유동성이 막 느껴지는 그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런 이상한 이제 화면 현상은 발생을 해요. 이 부분은 아무리 닌자 워킹이나 조심스럽게 걷더라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요. 지금 공개할 영상은 아니지만 하나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리면은 1424 렌즈에다가 루믹스 S1과 그리고 모자 에어크로스 2 이 짐벌을 사용해서 촬영한 샘플 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짐벌에 물렸을 때는 아까 보셨던 그런 떨림 현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위아래를 완벽하게 잡아주니까 멀미 나는 듯한 그런 떨림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러한 떨림 현상은 비단 이 시그마 1424 렌즈뿐만 아니라 캐논의 163호라든지 초광각 렌즈들, 그리고 파나소닉의 프로렌즈, S프로렌즈 1635 F4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광각 렌즈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각 렌즈 사용하는 이런 구면 렌즈, 볼록한 렌즈를 사용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1424 DGDN 렌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을 내보자면은 제 기준에서는 5점 만점에서 4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믹스 시리즈에서 네이티브 렌즈로 14mm까지 초광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거는 시그마 1424mm가 유일하고요. 앞으로도 타임테이블 상으로 이 렌즈보다 더 뛰어난 스펙을 가진 렌즈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루믹스 S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광각, 초광각단 이런 렌즈들이 필요하시고 또 네이티브 성능을
보일 수 있는 렌즈가 필요하시다면은 마운트를 통해서 캐논 렌즈를 쓰시는 것보다는 이 시그마 1424 DGDN 여러가지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점들은 뭐 여러가지 다양하게 있고, 단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영상에서의 AF-C나 AF-S의 성능은 그냥 네이티브 수준이다. 뭐 뛰어난 것도 없고 뭐 독보적인 것도 없고 그냥 그 수준이다. 영상에서의 왜곡 억제 능력, 이 부분은 좌우 프레임 끝으로 갈수록 왜곡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이다. 그리고 사진에서의 색수차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아무리 초광각의 루믹스 S의 손떨방이 좋다 하더라도 렌즈 손떨방이 없는 이 1424mm를 물려서 촬영 시에 아주 조심스럽게 걷지 않은 이상 렌즈의 떨림이 그대로 영상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화면이 왜곡이 되는 떨림 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단점은 일체형 렌즈의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앞에 UV 필터나 CPL, ND 필터를 장착할 수 없다. 물론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고가이다. 반대로 리어 필터를 달 수 있지만 이 부분도 고가고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해외 구매를 해야 되고, 광량 상태에 따라서 이걸 열고 렌즈를 탈착한 다음에 리어 필터를 다른 걸로 껴주고 불편하죠. 네, 그런 걸 감수를 해야 된다. 광량 조절이 셔터 스피드라든지 조리개를 통해서만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얕은 심도를 좀 더 표현하고 싶을 때는 제약사항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단점들은 이 시그마 렌즈만의 문제점이 아니고 광각단의 전반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저는 만족하고 쓰고 있다. 추가적으로 언제 한번 파나소닉 본사나 시그마 세기 PLC 쇼룸에 가서 한번 다른 렌즈들도 장착을 해서 네이티브 렌즈들 샘플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24mm DGDN 시그마 아트 렌즈 리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보시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 인간이 떠드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 싫어요도 눌러주시면서 꼭 댓글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거나 어떤 부분을 개선을 했으면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꼭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질책과 꾸지람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고요. 항상 소통하고 배우는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성취감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